된장 된장. 안녕하세요. 신박의 신명인. 신박의 박숙현입니다. 생각은 결국 말을 만들고, 말은 결국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성격이 되고, 성격은 결국 운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세상 사는 맛이 달라진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나요? 신박동화 시작하기 전에 김성원님의 신청곡 릴보이의 내리오면 노래 듣고 신박동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MZ세대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셔봤는데요. 학기 중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무척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는 23살 2학년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살고 있는 23살 송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MBTI를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이 라떼 좀 그렇긴 하지만 라떼는 혈액형이었는데 맞아요. 아닌데 저는 요즘 MBTI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격 유형 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ENTP. 저도 ENTP. 오.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이면서 지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똑똑한 호기심형이라고 나왔거든요. 우리 게스트분들 어떻게 나왔는지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자, 성원님. 저는 ESTP가 나왔는데요. 이게 좋게 말하면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짝 외향적이면서도 공감 잘 못하고 공감 잘 못하고 계획 없고 살짝 현실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모험을 즐긴다니까 이제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맞아요. 동현님. 네, 저는 ENFJ가 나왔는데요. 이 ENFJ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실래요, 마이크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ENFJ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지만 이제 이 MBTI가 상위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상위 1% 접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넘치는 카리스마 이런 거 있던데 보니까 청중을 압도하는 리더형 1%였군요. 리더형보다는 기염형에 더 가까운 것 같는데. 비염형. 우리 영상을 보면 이제 보이겠지만 라디오는 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귀여워요. 송동현님 정말 귀엽습니다. 김성원님, 네,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너무하네요. 동현님은 감사합니다 하는데 옆에서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역시 공감을 못 하시는군요. 그런 것 같네요. 인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안내 일기를 라디오 버전으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낭독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청취 부탁드립니다. 안내 일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탄압 정책으로 고통받던 한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실제 생활들을 키티라는 일기장에 쓴 일기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 안네가 1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나치의 눈을 피해 조그만 다락방에 숨어 사는 그 불안한 생활 속에도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안내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일기장. 1942년 6월 20일 토요일. 지난 4, 5일 동안은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일기라는 걸 써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내 또래의 여자아이가 일기를 쓴다는 것이 왠지 쑥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 자신은 물론 그 누구라도 13살짜리 아이의 마음속 고백 따위에는 관심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좋아요. 나는 진정이에요.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모두 이 일기장에 털어놓고 싶단 말이에요. 종이는 사람보다 인내심이 강하다는 옛말을 알고 있나요? 내가 이 말을 생각해낸 것은 공연스레 우울했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밖으로 놀러 나갈까? 아니면 집에 그냥 있을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멍하게 턱을 깨고 앉아있을 때였어요. 그래, 종이라면 잘 참고 견뎌줄 거야. 그리고 이 일기장은 남자든 여자든 진정한 친구가 아닌 이상 절대로 보여줄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무엇을 쓰든 신경 쓰는 사람은 없겠지?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는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일기를 쓰기로 결심한 거예요. 겨우 13살 된 여자아이가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혼자는 아니지요. 나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16살 된 언니가 있거든요. 또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30몇쯤이나 되는걸요. 남자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눈길을 끌어보려고 안달이며 교실 밖에 걸린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훔쳐보기도 한답니다. 또한 많은 친척도 있어요. 모두가 친절한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이지요. 그리고 훌륭한 집도 있지요. 그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친구가 있어도 난 외로워요. 그들과는 그저 떠들고 농담을 주고받을 뿐 그 이상의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평범한 일 말고는 이들과는 도저히 말할 기분이 나지 않으니 사람끼리 가까워진다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생각이 문제겠지만 말이에요. 앞으로 일기장 당신을 내 마음의 친구라 삼아 키티라고 부르겠어요. 아차, 내가 갑자기 키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 못할 테니까 우선 내 소개를 간단히 해야겠군요. 우리 아빠는 36살 때 결혼하였어요. 그때 엄마는 25살이셨대요. 마르고 언니는 1926년 프랑크푸르트 인마인에서 태어났고 그 후 내가 1929년 6월 12일에 태어났어요. 우리 가족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1933년 독일에서 이곳 네덜란드로 이주해왔지만 독일에 남은 다른 친척들은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 정책 때문에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지요. 1938년 여기저기서 유대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은 두 외삼촌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73살이 되신 외할머니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셨지요. 1940년 5월부터는 마치 가파른 언덕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시대는 급격히 나쁜 쪽으로만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네덜란드가 항복을 하고 바로 독일군이 들어왔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대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표시로 노란 별표를 가슴에 달아야만 했어요. 유대인 자전거를 모두 간청에 갖다 바치고도 전차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또 유대인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만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유대인 가게라는 표시가 있는 곳으로만 한정되었답니다. 게다가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통행 금지이고 극장, 영화관, 그 밖에 오락장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물론 유대인은 일반 운동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수영장, 하키 경기장, 기타 어떤 경기장의 출입도 금지된 상황이지요. 이 밖에도 유대인의 자녀는 유대인 학교에만 다녀야 한다는 등 금지 명령들이 산더미 같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은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꽁꽁 묶여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사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1941년, 그러니까 지난해의 내 생일은 외할머니가 무척 편찮으신 무렵이었기 때문에 변변히 축하를 받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1942년 1월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외할머니는 지금까지도 나의 가슴속에 살아계신답니다. 내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 나의 올해 생일은 그 어느 해보다도 푸짐하게 축하를 받았으니 하늘나라 할머니께서도 기쁘게 지켜보고 계시겠지요. 1934년에 나는 몬테소리 유치원에 들어갔고 초등학교도 거기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졸업을 앞두고 정든 선생님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슬퍼 엉엉 소리내어 울었지요. 1941년이 되어 언니 마르고와 나는 유대인 학교에 들어갔어요. 중학교예요. 언니는 4학년, 나는 1학년이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그 후 지금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부터 내 얘기를 기대해 주길 바래요. 비 내리는 밤 비밀 장소로 1942년 7월 8일 수요일 키티 일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사이가 내게는 몇 년이나 흐른 것 같이 아득하게 느껴져요.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마치 온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아요. 하지만 키티, 나는 아직 이렇게 살아있어요. 아빠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난 확실히 아직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들어본들 전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아무튼 일요일 오후에 일어난 일부터 차츰 이야기하지요. 오후 3시 누군가 현관에 벨을 울렸습니다. 그때 나는 베란다에 나른하게 누워 일광욕을 즐기면서 책을 읽고 있어서 벨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르고 언니가 숨을 헐떡이면서 부엌문으로 뛰어들어와 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아까 SS 나치스 친위대에서 아빠에게 소환장이 왔어. 엄마는 판단 씨에게 의논하러 가셨어. 판단 씨는 아빠의 절친한 친구이며 회사 동료랍니다. 나는 언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소환장!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아빠를 강제 수용소나 쓸쓸한 감옥으로 보낸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초조하게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언니가 말했어요. 물론 아빠가 잡혀가시게 내버려 두지는 않아.
엄마는 우리가 내일이라도 당장 어디로 옮겨가 숨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걸 의논하러 판단 씨에게 가신 거야. 만약에 이곳을 떠난다면 판단 씨의 가족도 함께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7명이 되는 셈이지. 나와 언니는 더 이상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일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아빠는 유대인 요양소로 친척의 병문안을 가졌어요. 엄마가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우리 두 사람은 가슴을 졸였답니다. 갑자기 또 벨이 울렸어요. 헬릴 거야. 내가 일어서자 언니가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문을 열면 안 돼. 하지만 어차피 달려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엄마와 판단 씨가 아래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두 사람은 곧 안으로 들어오자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에 벨이 울릴 때마다 언니와 나는 깜짝 놀라 층계를 뛰어내려가 아빠인가를 확인했어요. 아빠가 아니라면 현관을 열지 않을 생각이었지요. 판단 씨가 나와 언니에게 잠깐 다른 방으로 가 있으라고 했지요. 엄마와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언니와 둘이서 침실에 있게 되자 언니가 사실은 소환장이 아빠한테 온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온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나는 워낙 겁이 나서 훌쩍거리며 울었어요. 언니는 이제 16살입니다. 이런 소녀를 끌고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언젠간 마르고를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던 엄마의 딱 부러진 듯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숨어서 살아야 한다던 아빠의 말도 숨어서 산다. 하지만 어디에 숨을 수 있을까요? 도시 한가운데? 아니면 시골? 벽돌집일까? 아니면 오막살이 집일까? 언제? 어떻게? 궁금증이 끝도 없이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와 언니는 우선 아끼는 물건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장 먼저 가방에 넣은 것은 바로 이 일기장이었어요. 그리고 머리핀, 손수건, 교과서, 빗, 편지 등도 챙겨 넣었지요. 앞으로 숨어서 살 것을 생각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넣은 셈이지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힘든 것보다는 추억이 더 소중하니까요. 아빠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돌아오셨답니다. 오시자마자 클레이만 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우리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지요. 한편 판단 씨는 미프를 부르러 갔습니다. 미프는 1933년부터 아빠와 함께 일해온 분으로 지금은 친한 친구가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결혼한 그녀의 남편 얀 씨와도 마찬가지예요. 미프와 얀은 오자마자 우리 가족의 구두와 드레스, 코트, 네일, 양말 따위를 가방에 챙겨놓고 밤에 다시 한번 오겠다고 약속한 후에 돌아갔어요. 미프가 나가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들 입맛을 잃었으며 날씨는 무더웠고 모든 것이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2층의 넓은 방 하나를 하우트 스미트 씨라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었어요. 그는 혼자 사는 30대 남자인데 이날 밤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억지로 쫓아버릴 수도 없어 결국 10시경까지 상대해주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밤 11시가 되자 미프와 그녀의 남편이 다시 왔어요. 그들은 남은 구두와 양말, 책, 네일 등을 가방과 큰 주머니 속에 급히 쑤셔놓고 30분 만에 사라졌어요.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며 이것이 내 침대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깊이 잠들고 말았어요. 눈을 뜬 것은 다음날 아침 5시 반. 그것도 엄마가 깨워주었어요. 다행히 일요일만큼 무덥지 않았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죠. 가능한 한 많은 옷을 가져가려는 생각에 가족은 모두 마치 북극 탐험이라도 떠나는 사람처럼 옷을 껴입었어요. 우리 같은 유대인이 옷을 잔뜩 든 가방을 들고 밖에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나는 네일을 2벌이나 껴입고 팬티를 3장이나 입은 위에 드레스를 입고 다시 그 위에 스커트와 자켓, 여름 코트를 겹쳐 입었지요. 그리고 2켤레의 양말에 목이 긴 구두, 털 모자와 스카프 등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입었답니다. 그 바람에 집을 나서기도 전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우리가 옷을 챙겨 가지고 나간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게 다행이었어요. 언니는 학교 가방에 교과서를 채우고 자전거를 타고 미프를 따라 어디론가 먼저 갔어요. 말하자면 나는 아직 우리가 숨어 살 집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것이지요. 7시 반에 남은 3사람은 집을 나서며 문을 살짝 닫았어요. 내가 작별 인사를 한 것은 고양이 모르체뿐이었어요. 모르체는 어떤 이웃에게 가더라도 귀여움을 받았을 거예요. 나는 하우트 스미트 씨에게 쓴 편지에 모르체의 일을 잘 부탁해 두었어요. 부엌에는 고양이를 위해 남겨둔 고기가 1파운드 정도 있고 식탁에는 아침 식사 때 쓴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이불이 벗겨져 있고 모든 것이 우리가 허겁지겁 떠났다는 인상을 주겠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가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을 뿐.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박숙현님의 신청곡 이효리의 오늘부터 행복한 나 듣고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안내의 일기에 대하여. 안내의 일기는 1944년 8월 1일로 끝났습니다. 이 마지막 일기가 씌어진 지 4일 뒤인 8월 4일 안내의 아빠 오토 프랑크 씨는 은신처에서 생활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가느다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가 다락방에서 들은 낯선 남자의 고함 소리, 네덜란드의 나치 당원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숨어있는 걸 다 알고 왔으니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빨리 안내! 위협을 받은 키울레르 씨는 말없이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위장된 책장 뒤에 비밀 장소가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
도대체 어떻게 눈치를 챘단 말인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빨리빨리 문 열지 못해! 모두들 두려워했던 최후의 순간이 와버린 것입니다. 독일 비밀 경찰들은 돈과 보석을 모두 빼앗은 다음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안내 일기장이며 서로들만 나오자 모두 방바닥에 버리고 그 가방에다가 빼앗은 돈과 보석만을 담아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안내와 가족 일행은 이윽고 죄수 호송차에 실려 암스테르담 중앙형무소에 있는 독일 비밀 경찰 본부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엄중한 지조를 받고 어둡고 커다란 감방에 갇혔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따로 수용되었고 쉴 틈도 없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내는 몸이 약해서 노동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다행히 수용소의 의사가 아빠의 친구였기 때문에 진찰을 받고 오후 노동에서는 면제될 수 있었답니다. 9월 2일 저녁 베스트르부르크 수용소의 유대인들에게 동쪽으로 이동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동쪽으로 이동. 모두들 그 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의 살인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앉을 틈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갑중용 기차에 실려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기차에는 남녀 공용의 변소로 양동이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었고 도중에 빵과 물이 2번 배급되었을 뿐입니다. 모두 내려! 비케나우 아우슈비츠에 다 왔다! 유대인들이 줄지어 걸어갈 때 나치 친위대 장교가 노인과 병력자를 끌어냈고 그들은 곧장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를 박박 깎이고 두더기를 입고 팔에 번호를 새긴 채 중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내의 일행은 여기까지는 모두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몸이 쇠약해진 판단 씨가 가스실로 끌려갔고 1월 17일에는 유대인들을 모두 독일로 옮기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월 27일 아우슈비츠에 소련군이 들어오자 안내의 아버지인 프랑크 씨는 구출되어 콜비츠로 옮겨졌고 여기서 네덜란드의 한 친구를 만나 안내의 엄마가 1월에 과로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크 씨는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 네덜란드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내와 딸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이 가능한 자와 불가능한 자로 나뉘어져 노인, 아이, 허약자는 가스실로 보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안내와 같이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안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안내는 엄마와 언니보다 용감하고 씩씩했습니다.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 수용소의 행군 때도 꿋꿋한 태도로 견뎠으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음식물을 엄마와 언니에게 나누어 주었고 남겨둔 빵 조각을 허기진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안내는 용기와 정신의 힘으로 자기에게 닥친 모든 고통을 이겨나갔습니다. 안내와 마르고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1944년 10월 30일 독일 베르겐 베르제네 수용소로 옮겨졌고 안내는 그곳에서도 용기와 인내력을 잃지 않고 견뎌나갔습니다. 그러나 1945년 2월 안내와 마르고는 둘 다 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 있던 마르고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안내는 나치의 어떤 잔혹한 행위보다도 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의 죽음으로 안내는 이제까지 버텨왔던 힘을 모조리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니의 시체가 들려나가자 안내는 힘없이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빠도 엄마도 어디선가 이미 돌아가셨을 거야. 그로부터 며칠 후 연합군이 이미 프랑크푸르트에 들어와 있던 3월의 초 어느 날 안내는 1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슈타포가 안내 일행이 숨어 살던 곳에 가구들을 실어 간 다음 안내 일기는 미프와 베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혼자 살아 돌아온 안내의 아버지에게 이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프랑크 씨는 이것을 1947년에 출판하였는데 현재까지 50여 개 국어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안내 일기에는 독일의 유대인 탄압 정책 아래 은둔 생활을 하는 동안의 그녀의 꿈과 고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송동현님의 신청곡 이승철의 아마추어. 노래 듣고 톡톡톡 신박동화로 계속 이어나갈게요. 톡톡톡 신박동화. 게스트와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두 편의 일기와 그 후의 일을 읽어보았는데요. 13살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게스트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성화님? 저는 제가 13살 때는 야구만 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그렇게 그냥 재밌게 생활을 했었는데 안내가 13살 때 전쟁을 경험하고 독일 나치의 잔인한 그런 걸 다 경험하니까 솔직히 저는 잘 그런 공감이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었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맞아요. 인지는 되는데 그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요. 네. 저희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해되나요? 이해는 음. 마음으로 이해는 안 되죠, 솔직히. 그쵸. 네, 그냥 이해는 안 인지만 됩니다. 되는 거지. 맞아요. 진짜 공감할 수는 없죠. 맞아요. MBTI대로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이해를 하기가 힘들죠. 맞아요. 마음 깊이. 그죠? 자, 동현님은 어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군대에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인성교육 같은 거를 하다가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진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을 이제 진지하게 이제 대화를 나눠보자고 했던 게 떠올랐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군인이라는 신분이라서 맨날 웃고 떠들고 했겠지만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게 막상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장난식으로 웃기면서 하지만 또 이제 마음이 짠하고 되게 이제 군대에서 싫었던 이제 근무나 뭐 기타 일상생활이 그리워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너무 슬펐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나이가 이제 제가 20살에 넘어서 군대를 갔는데도 그렇게 슬픈데 안나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무섭고 힘들었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아들이 군에 있어서 그렇죠. 들어간 지 몇 개월 안 됐죠? 네, 몇 달 안 돼서 지금 얘기 들으면서 진짜 저는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북한에서 제발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맞네. 왜냐면 전방으로 갔으니까. 맞네.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데 가서 또 이런 얘기도 하는군요. 자, 김성원님, 네. 방금 저기 신명희님께서 네. 아들을 군에 보내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북한에서 제발 아무 일이 없기를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에 공감은 하시는지 혹시? 이건 진짜 공감이 됩니다. 그죠? 공감되죠? 공감이 되는 이유가 네. 만약 북한에서 도발 같은 걸 한다? 그때 음.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뭐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때문에 저희가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군대 저희 간부님들이 다 와가지고 저희를 살짝 쉬는 날인데도 좋았어요? 좋진 않고 괴롭히다기보다는 뭐 살짝 좀 불편했다. 네,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저는 경기도 연천의 오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네. 다시 안내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안내가 보면 일기를 썼잖아요. 네. 혹시 일기를 써본 경험이 있나요? 두 분 어떠세요? 저는 초등학교 거의 4학년부터 한 6학년 때까지 쓴 적 있습니다. 저학년 때도 쓰셨겠죠, 물론 숙제로 많이. 그건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시군요. 성원님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데요. 그 일기 궁금한데요. 제가 그래도 안내 일기가 살짝 슬펐으니까 제 입장에서도 살짝 슬픈 일기를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준비해 이거는 오셨어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김성원님의 오. 슬픈 이야기죠. 이제 저한테만 슬픈 그렇죠. 그렇죠. 예. 김성원님한테만 슬픈 이야기. 예, 예. 감사합니다. 연도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3년 3월 21일 목요일. 제목은 컴퓨터 한 날. 오늘 내가 태권도를 갔다 와서 저녁까지 먹고 컴퓨터를 했다. 나는 버블 파이터라는 게임을 했다. 우리 반 친구들과 다른 내 친구들이 이 게임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한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할 게 진짜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30분만 하고 껐다. 그래도 재밌긴 재밌었다. 예, 끝입니다. 진짜 본인한테 슬픈 이야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참, 컴퓨터가 느려서 그거밖에 할 수 없었던 그 현실 안타깝습니다. 네. 왜 이렇게 좋으세요, 숙현님? 그냥 좋네요. 자, 오늘 사실은 좀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숙현님이 엄청나게 지금 미소를 띠고 웃고 너무 행복해서 안내 일기는 너무 슬픈데 본인은 행복해요. 왜?
아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 아들이 바로 김성원님입니다. 네, 두 분. 네. 그리고 옆에는 성원님의 친구, 동현님이고요. 그래서 아마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별히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이런 작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 네. 하고 싶어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군에 있어요. 네, 제대하고 나오면 할 수도 있어요. 해줄까요? 네, 그럼요. 휴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그렇군요. 녹음하자. 계속. 녹음하자. 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지금 녹음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 제대했죠? 저 23년 2월 9일에 했습니다.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 달에. 2월 9일. 네. 어. 지금 몇 개월 지났죠. 네네. 네네.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그러니까요. 감사한지.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네. 우리 송동현님도 네네. 동현이도 제대를 했죠? 네. 언제 했어요? 저는 이제 22년 9월에 제대를 했어요. 22년에. 작년에 네, 했네요. 맞아요. 더 그러겠다. 일찍 사회인이 됐네.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럼 지금 두 분 다 대학생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대학생이면 대학교 생활은 어떠신지?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나오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공백이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9월 달이니까. 네네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또 설레고 또 이것저것 이제 옷 같은 것도 여러 벌 사고 이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다녀보니까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요? 뭐 어떤 점에서 실망스러워요? 되게 이제 즐겁고 이제 낭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이제 시험과 이제 공부의 연속 계속되다 보니까 맞아. 낭만이 없어요. 낭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CC는? 네 다음 성훈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성원님 받으시고, 자, CC.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썰렁하게 만든단 말이죠. 공감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닐까. 아하. 그러네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자, 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학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마다 특이한 과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특이한 과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성원님? 제가 그 취사병으로 전역했고 그 요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딱 하나를 봤는데 저기 전남과학대학교 호텔 조리 김치 발효과 이게 진짜 신기하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군요. 동현님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뒤져봤는데 딱히 저희가 이제 대구 사람들은 좀 아실 텐데 대구 인근에 이제 경일대학교라고 그 학교가 이제 크게 유명하다고 하기에는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이 학교에서 과가 유명한 과들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먼저 이제 소방방지학과 그리고 K-뷰티 화장품 산업학부 그리고 철도학부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우와. 이 과를 조금 더 소개해주면 참 좋겠는데 아까 그 호텔 조리 김치 발효과 혹시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발효되는 소리가 발효되는 소리. 좋습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호텔 조리 김치 발효과 조금 더 알고 싶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원님? 저도 이게 이름이 진짜 신기하네라고만 봤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까 그 뷰티 화장품 산업학부? 네네네. 네네. 이건 뭐 화장하는 그런 기법이나 뭐 아니면 화장품을 만드는 거는 화장품 공학과일 거고. 네네네. 그죠? 이거는 어떤 쪽일까요? 이건 또 이제 화장품 공학과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 학부 안에 이게 화장품을 만드는 일부터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실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다 아마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찾아보았거든요. 음. 특이한 과가 있나 없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을지대학교에 장례 지도학과
제 눈에는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장례 지도사 요즘 많이 그렇죠. 나오니까.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더 많이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두 분은 아까 보면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물론 기간으로 따지면 뭐 한 6개월, 한 그렇죠. 1년 정도 이렇게 되긴 맞아. 했지만 1년도 안 네. 됐어. 1년도 안 그쵸, 됐어. 1년도 안 됐죠. 네네네. 혹시 군인 생활하면서 에피소드 저는 무지 궁금해요. 어떤지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원님. 저는 취사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계란을 한 판마다 30개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16판 정도를 다 까가지고 그걸 다 푼 다음에 솥에다 다 부어서 한 번에 네네네. 그리고 그 삽으로 계속 저으면서 사고로. 네. 삽으로 하니까 좀 그런데 요리삽이죠? 아, 네, 맞아요. 요리삽. 요리삽으로. TV에서 본 것처럼 네네. 진짜 네. 그러네. 요리삽으로 계속 저으면서 그걸 저을 때 힘을 계속 하면서 저어야 되거든요. 네. 힘을 안 주면 그 밑쪽이 다 타버려서 아. 네, 그 밑에 익은 걸 가지고 스크램블 에그라고 하는데 어. 그걸 다 한 다음에 하는 건 딱히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 하고 배식까지 한 다음에 그 솥을 닦아야 되는데 그 계란이 진짜 너무 안 떼집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구나. 그게 맞아. 그것만 하는데 손만 닦는데 거의 한 10분 이상 걸리고 오.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해가지고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계란 한 판이 아니고 16판을 한꺼번에 조리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몇 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하면 한 거의 약 300에서 400인분 정도 나옵니다. 와. 그럼 매 끼를 300, 400인분을 만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안 힘드셨어요? 더럽게 힘들었습니다. 아니 취사병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제가 그래도 지금은 한 9명에서 10명 되는데 아. 제가 처음에 그쪽으로 전이 왔을 때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대할 때는 9명 정도 됐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4명, 5명에서 400, 300, 400인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와 너무 힘들었겠다 처음에. 그래도 휴가 주니까 휴가 주니까. 네. 휴가는 며칠 주는데요? 한 달에 하루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하루라는 휴가가 네. 다른 병사들에게 없는 휴가죠? 다른 병사들은 그 못 얻는 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휴가 때문에 네. 참고. 네. 그럼 그게 외박이에요? 아니면 외출이에요? 그냥 휴가입니다. 그냥 휴가예요? 네, 외박 외출이 아니라 그냥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하루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내요? 모았다가 다른 모았다가 휴가. 네네네. 맞죠? 그걸 5달 동안 모으면 5일이니까 그때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아하, 정말 꿀 같은 휴가였겠네요. 네, 맞아요. 네. 자, 동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옆에 있는 성원이랑 좀 다르게 전역을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오래돼봤자 뭐 1년도 안 됐는데. 작년 9월달에 하셨다면서? 그러니까요. 성원이가 이제 현역 당시에는 저랑 눈도 못 마주칠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맞네. 네, 성원이 저 쳐다도 못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기억이 약간 이제 가물가물해 가는데 뭐 아까 뭐 치사병 뭐 계란 이런 거 저 잘 알죠. 그 힘으로 그냥 박박 못 때면 그냥 잡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충고 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용히. 와, 사람을 보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차 정비병을 했는데 네. 막상 이제 전차 정비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1년 6개월 안에 배울 수가 없는 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업주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업주부? 네, 제가 맡은 이제 병가마에도 이제 뭐 냉장고 담당, 냉장고 이제 얼음 담당, 커피 담당, 그리고 이제 뭐 청소 담당, 휴게실 청소 담당, 공장 이제 청소 담당, 뭐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이제 청소 안 한다고 뭘 하고 약간 이제 성원이처럼 이제 뿌듯함, 이제 결과물이 없고 저는 일상이 약간 반복적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하루하루가 되게 재밌고 시트콤 같아가지고
특별히 기억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러면 아. 그동안에 전업주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전차 정비는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는 겁니다. 아. 쉴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일을 쳐내야지 혼을 안 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전차 정비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무슨 과 있어야지 뭐 간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원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됐는데 사실 이제 저는 문과에다가 완전 기계치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약간 한번 배워볼까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음. 나름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과랑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어요? 이제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공구들 같은 거 있잖아요. 아하. 위험한 것도 시작해가지고 간단한 것들 해가지고 쓰는 법하고 이제 사용처 등등등 명칭 등등 좀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아까 동현님 이야기할 때 옆에 김성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던데 무슨 의미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지? 그냥 뭐 힘들지도 않은데 뭐 힘든 척하고 아, 이제 제가 근데 뭐 주말에는 그냥 누워서 쉬기만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X에서 PX병도 해봤고 시사병 도와가지고 같이 요리도 해줬는데 시사병 별거 없어요 사실. 워라밸이 너무 확실해요. 밥 먹기 전, 후 조금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던가요, 성원님? 이건 절대 아니고 저도 청소나 이런 걸 진짜 많이 합니다. 중대에서 뭐 일하러 하면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만약 PX 저기 그 동현 씨가 PX 병을 했다는데 그 옛날 사람들 보면 뭐 군대에서 PX 병 해라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만큼 꿀 빨 수 있다. 아니, 저는 취미로 한 겁니다. 아니, 너무 쉬우니까. 잠시만요. 진짜? 두 분 지금 친구 맞으시죠? 네네네. 예. 아니 둘이 서로 눈빛도 교환 안 하고 계속 그냥 던지듯이 툭툭 던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다른 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분이 내 여동생이 있다. 그러면 내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 안 시켜준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동현님. 찐친 맞아요. 네. 저희 맞아요. 찐친인데 동현님의 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궁금하네요. 네. 왜? 성원이가 이제 겉모습만 보면 엄청 듬직하고 남자답고 그런데 알맹이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알맹이는 어떻게 보이나요? 어우, 제가 이제 누나가 있는데 약간 여동생이 있다면이랑 가정했을 때는 전혀 듬직하지 않고 약간 이제 약간 여성스럽다 해야 되나 성원이. 그래요? 네. 어떤 부분에서? 아주 약간 이제 표현을 잘 못하겠네. 약간 앙탈지다 앙칼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맞죠? 앙칼 저요. 어머니가 맞아요. 잘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 툭툭 한척 하는 거예요. 맞아. 척이에요, 척? 네. 맞아. 좋아요. 앙칼진. 자, 앙칼 진거 받고. 성원님. 자, 받고. 진짜 왜? 어이가 없네요. 저는 진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을 이런 애한테 소개시키면 이런 애한테. 왜? 이유가? 뭐 이유는 딱히 생각나지 않는데 네. 만약 없습니다. 일단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만약에 막말로 뭐 결혼한다 했는데 뭐 그러면 동현 씨가 뭐 저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불러야 되는 저는 진짜 너무 어색하고 그런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형님이 어떠세요, 형님? 성원 형님? 성원 형님 어떠세요? 성원 형님 잘 들리시나요? 오늘부터 손절 치겠습니다. 아니, 만약 동생이 너무 좋다 하면? 동생이 좋아하면. 동생이 좋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데. 그러니까요. 동생 입장도 너무 생각 잘해주고. 그러니까요. 두 분 진짜 찐친이네요. 맞아요. 찐찐 맞아요. 네. 어느새 우리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방송 출연이 처음이셨죠? 네, 두 분 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원님? 저는 솔직히 진짜 하기 싫었긴 한데 진짜 할 마음이 1도 없었긴 한데 그래도 저희 엄마가 뭐 하면 좋다고 하니까 좋아하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한번 했고 생각보다는 뭐
재밌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음에도 한 번 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거 출연해줘도 어까지만 잘라주세요. 어머니한테 반말한 걸로 할게요. 좋습니다. 동현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약간 이제 요새 대세가 인터넷 방송이 좀 많잖아요. 그쵸. 유튜브도 그렇고. 음. 사실상 이제 저도 마이크를 잡고 이제 노래를 불러봤지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보면 약간 어떤 목소리일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제 입이 좀 타액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약간 이제 너무 좋은 음질 듣다 보니까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 일단 처음부터 근데 재밌는 약간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흥미 있어가지고 성훈이도 나온다고 하길래 저도 이제 과감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약간 기대 이상으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 기대 이상. 오, 다행이네요. 감사해요. 진짜 다행이네요. 다음번에 같이 한 번 더. 는 없는 걸로.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직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전쟁으로, 내전으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해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신박동화로 만나요. 지금까지 신박의 신명희 신박의 박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이 멀잖아. 목소리의 감. 혹시나 너희들 섭섭할 때는 진짜 뒤에서 살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꼬랑 난다고. 빨리 써봐. 조심해라. 우리 외계인 한 명이다. 외계인 지금 화면으로 딱 보면 우리 세 이거 사람이 같거든. 아니 여름 옷을 입자 그래놓고 잠깐만 이게 뭐니? 옷이 없다 그래. 체격이 만큼 옷이 없어. 네. 안녕하세요. 신박동화 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한번 더 나가요. 몸이가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신박의 신명희.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MZ세대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셔보았습니다. 누구야? 어머나.